언제까지 푸르를 줄 알았던 큰 산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지난 4일 영원한 국수 기민 구단의 타계 소식에 바둑계 전체가 큰 슬픔에 잠겨 있는데요. 조금만 더 곁에 계셔 주시지 하는 아쉬움이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자리 기민국수의 자취를 더듬으며 그분이 남기신 추억과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소개합니다. 한국기원 한상열 부총재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수장 구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바둑 전문 기자 손종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한 부총재님과 김수장 구단 정말 긴 시간 동안 기민국수와 함께 하셨고 그만큼 이번 비보에도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좀 심경이 어떠실까요? 먼저 한 부총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불과 3, 4개월 전만 해도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방향이 같아서 늘 제가 모시다 앞에까지 모시다 드린 기억이 생생한데 타계하셨다니 정말 슬픔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더 이상 큰 슬픔이 없겠습니다. 네, 김수장 구단은 어떠셨나요? 네, 김국수님께서 한 10여 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10년이 지나면 뭐 괜찮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또 다른 암이 또 오셔서 갑자기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니어 대회 시상식 있을 때 그때 뵙고 이제 그게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두 분도 많이 슬퍼하고 계시는데 손종수 기자님 지금 바둑계 애도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부음을 받았을 때 저는 오대산에 있었거든요. 이제 세 번째 시집과 이제 소설을 준비하느라고 오대산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꽤 이렇게 좀 묘했었는데 부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글을 도저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참 많이 슬펐습니다. 저한테는 바둑계의 큰 어른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농심 신라면배 관전 기자로서 이제 선수단장님으로 모시고 한 15년 이상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바둑계의 큰 어른이라기보다는 집안의 큰 형님 같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지금도 아직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약간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지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느낌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바둑계 안팎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의 애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이 기민구단이 바둑계에서 정말 큰 어른이셨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기민구단을 떠올리면 언제나 고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큰 아버님, 큰 할아버님 같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저보다 또 윗세대이신 두 분은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민구단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두 분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실까요? 글쎄,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의 도인 또 도인보다 앞서서 정말 숭고한 인간상을 본 것 같습니다. 늘 바르시고
후배한테 충고를 잊지 않으시고 뭐 늘 행동에 귀감이 되셨던 그 좋은 부분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냐. 네, 저도 정말 인자하셨던 그 모습만 정말 기억이 납니다. 김수장 구단은 어떠세요? 방금 우리 송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제 작고한 저 형보다 이제 한두 살 위시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마음속으로 이제 형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항상 누구한테 화내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둑인이라 그러면 바둑을 둔다, 바둑을 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친근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런 분이셨죠. 네, 정말 이 친근함, 김인 구단하면 이 정말 바둑계 큰 어른이시지만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바둑계 안팎의 분들은 김인 구단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애도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바둑계 중흥을 한 것은 결국은 김인구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김인구단 하면 한국 바둑사의 거의 조남철 선생님 다음으로는 최고의 인물이 아니셨나 생각이 되고요. 원조 조남철 구단과 이제 신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은현 구단,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좀 의지가 되고 이러신 어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김공 스님은 일단 인품이 제가 평생 봐도 누구한테 험담을 하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무권에 상당히 대가시죠. 무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무권으로 일관을 많이 하셔서 또 후배들이 존경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둑계 가장 큰 획을 조남철 다음으로 이제 그으신 분이죠. 그 인품으로 가장 훌륭하신 분이 아니었나. 그렇다고 다른 분들을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특별히 더 돋보이셨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바둑계에도 큰 업적을 남기셨고, 그래서 우애라고 그럴까, 또 선배로서 후배를 돌보는 그런데도 아주 독특하게 큰 업적을 남기셨다고 봅니다. 인자함이 우선 가장 첫 번째 단어는 인자함이고요. 매체에도 많이 소개가 됐지만 청산이라는 단어도 저는 그전까지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바위 같은 수십 년 동안 한국 바둑계를 묵묵히 그리고 든든히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셨던 존재시기 때문에 큰 바위 같은 존재가 아니셨나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 혼자만의 그 바둑계를 그 아성을 구축했었죠. 그러니까 뭐 그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뭐 바둑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뭐 어떤 인간적인 면에 이런 걸 감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사실 저도 쑥 뭐 좀 곤란한 그런 면도 있어요. 그건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바둑을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의 집을 짓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면은 조남철 선생이 털을 닦고 황무지에 털을 닦고 거기에 기둥을 좀 얼기설기 세우신 거예요. 그 바람 부는 이 벽 틈을 이렇게 다 막아서 집다운 형체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김인구단이에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김인구단을 애도해 주시면서 또 떠올렸던 기억이 인품이 훌륭하시다. 또 바둑 사적으로도 이 황무지에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는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손정수 기자님, 지금 바둑 사적으로는 이 김인구단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좀 정리 한번 바둑으로만 해주시죠. 얘기하면은 그 조남철 구단의 뒤를 이어서 한국 프로바둑의 이제 1인자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수를 이어받으셨으니까 당연히 한국 프로바둑의 1인자의 시대를 두 번째로 이제 열어간 거죠. 실력으로도 그렇지만 인품으로도 국수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니셨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
다변이 아니시면서도 네. 늘 너그럽게 주변 사람들 말을 다 들어주시고 어떤 기분을 풀어주시는, 그래서 뭐 증언한 많은 사람들이 큰 형님 같다, 뭐 인자하다, 이런 네. 청산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안팎이 보통 수미일관하다는 말을 하시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영원한 신사고 정말 영원한 국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주변에서도 다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김인국수님 바둑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셨던 정말 큰 산이셨던 분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큰 산이 되시기까지 결정적인 순간들을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먼저 김인국수가 바둑과 첫 인연을 맺은 강진의 소년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이 나는 풍경의 시작부터 늘 바둑판이 있었습니다. 소년 김인은 도립병원 의사와 20년 세월을 뛰어넘는 수담을 나누었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정식으로 바둑 공부를 시작합니다. 13살 깎아머리는 야간 열차를 타고 상경해 헐렁한 교복자락을 추스르며 명동 송원기원에 발을 들였고 그로부터 3년 6개월 후 15세의 나이로 입단했습니다. 당시는 바둑의, 한국 바둑의 맹학이라 그럴까요? 이 거대한 조남철이라는 아성에,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풀들이 돋는 시기?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인 구단이라든가 또 조치훈 구단의 형인 조상현 씨, 다음에 정창현, 이창세, 이런 분들이 이제 막 10대 유망주로서 이제 막 입단을 하고 이제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시기였죠.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조남철 구단에게 이제 도전자가 돼서 도전기를 이제 처음 가져봤는데 1승 3패로 이제 패했죠. 패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좀 역부족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좀 답답함을 느꼈겠죠. 그때는 라이벌이 이창세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번갈아 가면서 그때 조남철 선생님한테 도전하다가 그때 잘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일본에 이제 공부하러 간 거예요. 더 배워야 되겠다. 이학진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일본에 유학을 이제 권했죠. 그 당시만 해도 일본 갔다 와야 국수를 차지한다 해가지고 김국수님도 당시 2년이 채 못됐죠. 1년 8개월 정도, 제가 알기에는 그 정도 갔다 오셔서 이제 다시 국수전 탈환하고 본격적인 이제 기전에 이제 우승을 하기 시작했죠. 바둑으로 말하면 일본은 어마어마한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많은 것을 배우고 올 거라고 좀 기대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부푼 꿈을 안고 간 거죠. 그때 이제 일본에 있는 많은 기사들이 김인구단의 실력을 의심해가지고 저 사람도 정식으로 입단들을 거쳐야지 왜 3단을 주느냐 했는데 그 이후에 2, 3년 안에 좋은 성적을 내서 많은 기사들이, 일본 기사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김중림 시대가 오래 지속될 것 같아 보였는데 김인구단이 나는 한국 바둑계를 중흥을 위해서는 한국을 가야 된다 해서 왔었죠. 김민국수께서 살아생전에 꼭 내가 이 얘기는 우리 언론에서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라고 하신 얘기가 있는데, 나는 유학생이 아니었다. 유학생이라면 1년 6개월 만에 내가 돌아올 이유도 없고 거기서 뭐를 한참을 더 배워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일본 기원에 가서 이제 3단을 받았잖아요. 이제 3단의 신분으로 들어갔고 나이도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다 밑에 원생들이, 기다리 도장에서 배우는 원생들이 당시 조치훈이 다 그냥 아직 입학 전 초등학생 이런 때니까 그런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 선생 밑에서 어린 아이들, 제자들을 가리키는 약간 선생? 약간 이런 위치지,
거기서 누구하고 바둑을 배웠거나 뭐 기단 선생이 도와주지도 않을 뿐가 아니라 거기서 누구하고 자신의 수련을 위해서 자기가 유학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예. 이거는 꼭 좀 말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지금 마지막 말씀에 유학 생활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오히려 좀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전성기가 시작되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일본에서 가르치는 활동을 하고 와서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남철 구단에게 도전을 해서 패한 다음에 어떤 벽 같은 걸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네. 그걸 뚫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기분 전환이랄까? 어떤 주의를 환기시킨 그런 환경에 접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서 실제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걸 보면 네. 기타니 도장의 그 어린 제자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랬지만 방금 뭐 방송 나온 것처럼 일본 바둑의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도 앞으로 김중림 시대가 올 거다. 네. 김인, 임해봉, 오다케 선생 뭐 이렇게 세 사람의 일본에서도 그 정도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이제 네. 간지 얼마 안 돼서 그걸 기재를 인정받았으니까 공부를 하러 갔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작은 데 갇혀 있다가 큰 물로 나가면은 네.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떤 안개가 넓혀지는 시야가 넓어지는 예.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새로운 걸 느끼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김국수님 말씀을 나중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일본 바둑은 너무 이제 환경이 답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국수님의 활발한 성향하고는 잘 안 맞아서 오래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공부를 하러 갔다기보다는 뭔가 어떤 벽에 맞춰 있을 때 그걸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분위기 전환이랄지 방향 전환을 위해서 잠시 외유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으로 이제 가르치는 생활을 하러 갔던 것은 기분 전환 또는 시야를 넓히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네요. 그 무렵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김인구단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활약상을 또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66년 10기 국수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바로 돌아와서 조남철 구단에게 도전해서 드디어 대망의 국수 타이틀을 획득하게 됐죠. 그 뒤로 국수전을 6번 연패를 하고 당시 최고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왕위전을 또 7연패를 하고 네. 말 그대로 이제 김인 시대를 열어간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일본을 갔다 와서 실력이 향상된 게 아니라 네. 뭔가 잠재되어 있었죠. 잠재되었던 것들이 넓은 세상을 갔다 오면서 이제 트인 거죠. 네. 보통 우리가 눈꺼풀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아마 김인국수님도 그런 게 있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을 그 계기를 삼아서 터뜨리시지 않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이 시절은 두 분께서도 굉장히 또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의 김인국수님 두 분께는 어떤 존재로 비춰지셨나요? 제가 입단을 1969년도에 했는데. 네, 딱 김인 시대에 입단을 하셨네요. 예, 그렇죠. 네. 그때는 우상이었고, 공부도 그때 김국수님 기부를 갖고 공부할 때고 그래서, 네. 그냥 감히 이렇게 멀리서나 이렇게 뵀던, 예. 그런 아주 우상이었죠. 예. 그렇군요. 김수장 구단께는 어떤 존재셨나요? 저하고 이제 연배 차이가 꽤 나니까 네. 저는 이제 바둑 배울 무렵이었어요. 그 당시가. 한 10급도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강원도 이제 묵호, 지금은 이제 동해시라고 돼 있는데 네. 그때 묵호읍에 이제 영동 바둑제라는 큰 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럼 김국수님 그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오셔서 양양에 오셔서 묵호로 이렇게 이동하셨는데 그때 제가 먼발치로 이렇게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급이 돼가지고는 그분이 쓰신 이제 전단을 어디서 네.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바둑이 늘어서 입단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죠.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연구생이 이제 됐는데 제가 이제 바둑 기록을 하면서
김국수님 두시면 이제 제가 연구생이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기록계로 이렇게 가서 보면서 이제 바둑 공부를 하고 그랬었죠. 정말 많은 분들의 또 이렇게 우상으로 자리매김을 하셨던 김인국수님이셨네요. 오랜 기간 전성기를 갖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지만 김인국수님은 어쩐지 승부사보다는 예인이라는 별칭이 더 어울리는 분이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잠시 후에 전성기 당시 김인국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바둑인이었고 진정한 국수였다고 얘기를 하죠. 바둑을 두면서 누구하고 승부를 하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상당히 싫어했어요. 바둑을 내가 승부를 더 깊게 했으면 아마 김인구단이 10년 정도의 아성이 아니고 이 10년 이상의 더 오랫동안 바둑계 1인자로서 군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인구단이 조은현 구단한테 밀리기 시작한 뒤로 끊임없이 김인구단의 그 뭐랄까 부활이랄까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이분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점이 저로서는 가장 큰 뭐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 양반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4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찾아보면 바로 나오죠. 패왕전 우승을 하셨어요. 패왕전 우승하실 때 당시 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기사가 한 35명 정도 제 기억으로. 옛날에는 막걸리 먹었지 맥주집 가면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당시만 해도. 상금을 받으셔가지고 35명에 가서 일단 맥주를 마시고 그 상금이 다 없어진 걸로 기억하는데 관철동 한국기원의 1층이 유전다방이에요. 그 유전다방에 이제 정말 기사들도 참 많이 오가던 명소죠. 유전. 2층엔 약간 사무국, 3층이 일반 회원실, 4층이 기사실, 5층에 현영각이 있었어요. 현영각은 이제 바둑 책을 펴내는 곳인데 일상의 모든 일이 시작되고 뭐 플랜이 짜지고 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김인구단은 이제 거기서 이 서예도 많이 했어요. 그 구현이라는 글자를 이 양반을 열심히 썼어요. 뭔가 심오함을 낚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현영각 시절에 이제 뭐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아무튼 이 한국기원이 밑에서는 승부를 하지만 그 5층 현영각에서는 항시 그냥 이렇게 좀 특별한 세상이 좀 펼쳐지던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뭐 어려운 기사들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금전적인 것을 부탁을 하면 뭐 언제나 그 거절 안 하고 도와주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손해를 입으시기도 하셨는데 뭐 전혀 내색도 안 하시고 저희는 이제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전혀 내색도 안 하시고 언제나 똑같은 얼굴로 맞이해 주시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김국수님은 우상 중에 우상이기 때문에 옆에 가기도 힘든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술가와 철학가, 바둑기사가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교류하는 그야말로 좀 낭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손전수 기자님은 바둑 애호가에 또 기자에 또 시인이시기까지 하시다 보니까 이 관철동 시대, 이 낭만의 시대에 대한 일화들이 좀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국수님 전성기에는 저는 뭐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직접 그런 모습들을 뵌 적은 없고요. 다 나중에 이제 선배님들한테 들은 얘기고 제가 김국수님을 처음 뵌 것은 아마 90년대 초반일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정상에서 어느 정도 한 걸음 물러나셔서 이제 유의자적 하시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그 현현각이라고 방금 방송에도 나온 거로 기억하는데 그 바둑 서적을 출판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거기 계신 이제 안영희 선생님이나 문인들, 바둑을 좋아하는 문인들, 뭐 신동문 선생이라든지 뭐 박재삼 시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제가 그때 그 현장가게 원고 심부름을 많이 다녔습니다. 해설 원고 받으러 다니고 네. 또 원고 쓰신 것도 갖다 전해드리고 뭐 이렇게 거기서 그 구연이라는 휘호가 아까 나오던데 현묘함을 낚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휘호조차도 김국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서체도 그렇지만 그걸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셨다 그러는데 서예 공부를 따로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은 그 구연이라는 글씨를 보면 서예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신 것처럼 느꼈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서예를 뭐 따로 공부하신 거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휘호를 쓰기 위해서 좀 연습했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네. 정말 붓글씨를 하셔도 글씨를 하셔도 대가가 됐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글을 쓰시면서 정말 그 두 글자로 현명함을 추구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또 술잔을 기울이신 두 분께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연로하셔가지고 예.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많이 모셨는데 많이 드시면은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적당히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 네. 헤어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못 가게 합니다. 네, 이제 밤을 낚으셨군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건강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슬그머니 바쁜 일이 있다고 먼저 가겠습니다 하면 술을 좀 더 시켜놓고 가게 딱 이러시면서 이 술이 한 병 한 병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저 대신 누군가 하나 딱 붙들리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내가 지금 생각이 난 게 그분이 후배들한테 뭐 존경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 김무정 총재가 우리 기사들이 삶이 어렵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를 아주 인류 기업에 이렇게 사범으로 이렇게 촉탁이나 또 뭐 비상근이나 상근이나 이런 정도로 한 60명을 이렇게 각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시켰는데 그때 그 일의 일선을 맡은 분이 김국수님이신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그분이 다른 분들은 다 60명을 다 채워주시면서 본인은 끝까지 사양을 해서 끝까지 고사했던 이런 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 후배들한테 뭐 그 금전적인 것보다는 하여튼 그럴 정도로 그 마음이 정말 두루두루 살펴주시는 마음이 참 깊고 넓은 그런 모습을 분이셨네요. 보고 많이 그 존경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김수장 구단께서도 또 함께 하셨던 어떤 일화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김국수님 품성은 바둑인이라 그러면 다 좋아하시고요. 뭐 프로든 아마든 간에 제가 응암동에 같이 이렇게 산 적이 있거든요. 네, 같은 방향이셨고요. 예, 같은 동네에 이제 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소주 한 잔을 할 정도면은 혼자서 한 너댓병을 그냥 다 하실 정도로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정말 이 술잔도 또 기울이셨지만 가곡도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를 가면은 이제 주로 봄날은 간다 뭐 이런 노래를 하시고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곡파. 그리고 뭐 그 말년에는 종이에다가 이제 노랫말을 써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이 노래 할 줄 알아? 그게 이제 사철가라는 이제 그 판소리 하기 전에 이 명창들이 목을 푸는 이 단가인데 그걸 노랫말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자네 이거 부를 줄 알아? 굉장히 좋은 시라고 생각을 또 하셨던 것 같네요. 네, 이산 저산 뭐. 그걸 중국에까지 가셔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할 줄 알아? 중국에도 또 널리 전파하고 싶을 만큼 정말 좋아하셨던 곡이셨던 것 같네요.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정말 그 흔히 우리가 그 영일 맑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천진난만한 어린 나이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분이 또 글에 악주를 좋아하셨는데 중국에 이제 농심 신남배 단장으로 늘 가셨는데 그렇죠. 오래 거기 가셨죠. 가기 한 2주일 전부터는 술을 입에서 대지 않고 딱 끊습니다. 그 대단하신
결단력을 보셔가지고 네. 정말 많이 그 사람들이 놀래고 그랬는데 그때만큼은 또 단장님으로서 그렇죠. 정말 집중하시는 예. 그런 모습이셨군요. 보통 일본의 그 이제 유명한 그 괴물 슈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많이 비교를 하죠. 그분도 이제 바둑호랑이, 술호랑이 뭐 이제 이런 그렇죠. 별명이 있는데 네. 일본에 후지샤와 슈코가 있다면 한국에는 기민이 있다. 그러니까 술호랑이, 바둑호랑이 그래가지고 예. 또 기민의 그 인자가 호랑이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바둑 팬들이라면 다 이 바둑호랑이, 술호랑이로 이 김민 구단을 이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화가 많습니다. 네. 정말 바둑 쪽으로는 또 이렇게 전성기를 누렸던 바둑 호랑이이기도 했지만 풍류를 아는 또 예인이셨던 김인국수님. 그의 앞에 이제 너무나도 결이 다른 도전자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조은현 구단이었죠. 이 두 분의 격돌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 세 분들께도 정말 또 아주 뚜렷하게 강렬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송 기자님, 김인국수 대 조은현 구단의 대결. 이 대결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 기억으로는 조은현 구단이 이제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세 차례 모국 방문을 해서 아마 김인국수하고 이제 그 대국을 기념대국을 네. 했던 걸로 기억해요. 공식 대국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69년, 70년, 72년 이 세 차례 대국을 했는데 첫 대국에서 이제 조은현 구단이 승리하고 나머지 두 대국에서는 이제 김국수님이 승리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병역 문제로 이제 네. 조은현 구단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74년에 다시 이제 대결을 벌이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1인자의 그 바통이 이제 조은현 구단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비교를 하면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인국수님 시대까지는 이제 낭만의 시대고, 네. 뭐 타이틀을 따면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 관계자, 뭐 그리고 동료 프로들 예. 다 몰고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상금을 거의 뭐 탕진할 정도로 그렇게 네. 쓰고 다니시는 어떤 낭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나타난 이제 조은현 구단은 우리가 항상 그 앞에 철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바둑들 때만큼은 승부에 드러나는 그 근성이라든지 네. 그런 그 기백 같은 것들이 뭐 정말 철혈의 승부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 이전에 이제 김인국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그 유장하고 이제 이게 뭔가 느슨하다 그럴까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반된 그런 기풍이었죠. 네.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당시의 관전기를 보면 이 두 사람의 대국은 뭔가 다른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두 분은 당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국수님은 대단히 그 두텁게 드십니다. 네. 물론 발이 좀 느리신 부분이 있지만은 예. 아주 두터운 기풍이시고 그렇죠. 조국수는 그야말로 제비라는 별명이 있듯이 네, 그야말로 발 발 빠르고 좀 옅긴 하지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요즘 현대 바둑하고 조국수가 많이 근접해 있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두텁게 발이 느리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좋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김수장 구단께서는 당시에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지금 뭐 우리 한 부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대로죠. 네. 그때는 이제 김국수님을 모토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조국수가 그 당시에 이제 와서 이렇게 두는 거 보고 저렇게 발이 빠를 수가 있나 하고 또 그 수법을 또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극과 극의 그 기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또 그 두 분이 굉장히 강력한 기사이긴 했는데 또 다른 기사들과 대국할 때와 이 두 분이 맞붙었을 때의 좀 분위기가 다른 그런 부분도 혹시 있었을까요? 김인국수님이 가지신 그런 기풍과 조국수님이 가진 기풍의 차이가 워낙 그 상반됐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부딪히면 그런 차이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누구와 상대해서 차이가 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기풍이 정말 상반되게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두 분의 기풍이 정확하게 좀 성격과 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격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예. 정확히 말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조국수의 기풍이라 이런 거는 일본에서 많은 가벼운 이런 행마나 이런 걸 습득을 해왔고, 네.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유장하게 정수대로 아주 두텁게 세력이나 이런 약점이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추구하던 두 가지 다른 방향이 대등하게 잘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최고와 최고가 만나 마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그런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시절 이야기 조훈현 구단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언제적이라고 확실한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아마 제가 목포에서 서울로 바둑 공부하러 왔는데 5살, 6살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또 고향도 갔고 해서 아주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저 마음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스승 사부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형이라고 생각하고, 말은 안 했지만 아마 김국수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하면서 아마 그 관계가 아마 여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해서 생각이 나는데요. 첫 도전에다가 우승에다가 또 개인적으로 저도 우승을 했었어야 됐어요. 제 입장으로서는. 이게 꼭 우승을 해야만이 좀 풀리는 거 뭐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특히 그 생각이 나는데 아마 제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아마 저선은 안 됐기 때문에. 마침 또 김민국수님이 또 가지고 계셨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본인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옆에 사람들은 전부 김국수를 응원하는 거예요. 또 자주 보던 분이고 가깝고 늘 잘해주던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운당여관이라든가 이렇게 한국기원에서 이렇게 도전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장소를 이렇게 좀 좋은 데로 옮겨서 도전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길 우르르 쫓아갑니다. 그냥 가서 이제 대구 현장에는 그때는 진짜 숨소리도 내기 힘든 때지만 따로 또 옆방에 검토실이라는 게 그때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도 응원하려고 열심히 검토도 하고 그런 적도 있죠. 남은 모르는 그런 거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형이셨는 사부님이신데 딴 사람하고는 좀 틀린 그런 분위기는 있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또 이제 잘 두면은 또 김인국 씨께서는 대견해 하셨고, 많이 늘었거나 하셨고, 제가 지면은 또 야단도 치시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승부를 떠나서, 승부를 떠난 승부를 겨눈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죠. 한마디로 하지만은 그 인생을 보면은 자유로운 분이셨죠. 또 살아가시면서 나름의 정신 세계를, 개인의 정신 세계 나름의 생각을 사셨고, 또 자유롭게 사셨고, 아마 그런 면에서는 또 행복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또 대선배님이신 조훈현 구단께서 형이자 또 스승님으로 생각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또 얼마나 조훈현 구단이 또 김인국수님을 사랑하셨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청산, 바둑계에서는 그야말로 푸르고 큰 산과 같은 대선배님이셨습니다. 그만큼 김인국수님이 품이 넓고 정말 넉넉한 분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산열 부총재님, 김인국수님은 어떤 선배님으로서는 어떤 선배님이셨나요?
저거는 뭐 친구 같기도 하고. 네. 또 요즘 이제 연로한 기사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그래도 세대 차이라는 저하고 대단히 뭐 이렇게 거리가 가깝죠. 예. 그래서 늘 자리 있으면 저를 찾고 그리고 저하고 약주를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저하고는 좀 유달리 근자에 들어서 아주 가깝게 지냈고 제가 저 사무총장 할 때는 늘 옆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뒀어요. 네. 네. 거기 늘 오셔가지고 같이 저하고 식사를 자주 했고. 네. 저하고는 정말 추억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 정말 낮이나 밤이나 바둑을 사랑하시는 그 느낌을 항상 표현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수장 구단께서는 연배의 차이가 조금은 나시는데 느낌이 조금 다르셨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고인이 되신 제 형하고 네. 뭐 비슷한 연배시니까 그렇죠. 저 항상 마음속으로는 큰 형님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실력이 좀 늘어가지고 1급이 돼서 입단하려고 이제 서울 와서 연구생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때 뭐 70년대, 71년 뭐 70년 네. 그때인데 1970년이요.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프로 사범님들한테 석점이면 자신이 없고 네. 넉점이면은 뭐 웬만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네. 김국수님께서 그 연구생실로 오셔가지고 예. 5점을 깔아봐라 이렇게 하시고 한 지도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셨나요? 제 실력보다는 이제 많이 났기 때문에 예. 이기기는 했죠, 제가. 근데 그 부분 처리하는 감각을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젖바둑을 둘 때 그때 수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고, 이제 같은 이제 프로기사, 뭐, 동료 기사의 이제 동생이라고 하니까 네. 특별히 저를 지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더 예뻐해 주셨군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면 참 마음으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한판 큰 분께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그 깨달음으로 지금의 또 김수장 구단이 또 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손정수 기자님께서도 또 이렇게 떠오르는 일화가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하고는 이제 농심신남연배 그 선수단장과 관전 기자로서 1999년부터 뭐 15년 정도를 네. 계속 같이 다녔기 때문에 검토실에서 그런 이제 그 일화가 많죠. 이 바둑을 지켜보다가 보통 시간이 길게 늘어지면은 다음 수 착수할 때까지 지루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서 다음 어디에 둬야 되나? 뭐 퀴즈를 내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저는 바둑이 굉장히 약하죠. 당연히 아마추어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약한 편인데 어디 한 군데 딱 쓰면 네. 얼굴을 딱 쳐다보시는 거면서 장난스럽게. 천재인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칭찬을 많이 해주셨군요. 정말 좋은 감각이다 하시면서 정말 후배들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또 애기가 여러분 아마추어 분들도 정말 많이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민국수님께서 정말 후배 사랑을 정말 많이 하셨다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제 생각에는 김민국수배 시니어 대회 창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대회가 어떻게 창설이 됐는지 또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에 섰었던 치열한 프로이기도 하지만 인생 후반부터는 그 예인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승부를 떠나서 그 바둑의 그 실적과 기록보다는 그 바둑에 내재된 가치를 이렇게 높이 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하는 분이셨거든요. 네. 아마 그런 말들이 구현이라는 휘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바둑판 안에 있는 현명함이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네. 실력을 키워서 프로 기사로서 어떤 승부를 하는 그것 외에도 우리 네. 인생의 전반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인국수배도 처음에 이제 어린이 대회로 네. 이제 출발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대회도 그렇고 시니어 대회로 바뀔 때도 그렇고 자신의 이름이 타이틀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셨어요. 안 하겠다고 그러시고 네. 굉장히 버티셨어요. 쉽게 말로 이제
주변에서는 다 아이 그래도 강진의 자랑인데 그렇죠. 당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제 극구 사양을 하셨었죠. 겸손하신 예. 성향이 있어서. 네. 굉장히 좋아하셨죠, 예. 사실은. 예. 근데 내놓고 자랑한다든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네.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쑥스러워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민국수배 시니어 바둑대가 생긴 이후로 전 세계에서 이제 시니어들이 모여서 네. 이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바둑을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 바둑을 진정 네. 사랑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둑을 사랑하는 만큼 이 바둑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승부를 떠나서 이것을 정말 세계 남녀노소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민국수배가 이제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열리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그 이전까지는 이 두 분께서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옆에서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 기민국수배 어땠을까요? 저도 가끔은 가서 네. 대회하는 걸 봤는데 그 행복해 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 떠오르는데 네. 이 대회가 작년에 막 계속 치러졌다면 그렇죠. 혹시 아직까지 김 교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군요. 네. 정말 좋은 취지의 기민국수배. 이 지난해에는 아쉽게 못 열렸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또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처럼 많은 후배 바둑인들이 이 기민국수님에 대한 따뜻한 기억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참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영상으로 그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기계로서는 좀 큰 별이 떨어지지 않았나. 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예, 그 기민국수님이 그동안 살아계신 그 무언의 그 정신 세계라 할까 또 말은 안 했지만 그 기운에 대한 애정, 바둑에 대한 애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그 후배들이 잘 유지하고 따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배 때 정말 뒤에서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돼주시고 또 한국 선수들이 잘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고 정말 뒤에서 모든 기사들에게 묵묵히 힘이 돼주시고 또 정신적으로 든든한 정말 바위 같은 존재였다고 할까요? 항상 거기 계시고 또 누구에게나 인자하시고 또 어려운 기사들에겐 또 온정을 베푸시고 이런 굉장히 좀 따뜻한 존재로 기억이 될 것 같고요. 물론 김국수님께서 바둑 성적으로 이루신 업적도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이지만 아마 많은 기사들에게는 그런 바둑으로 이루신 업적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이 더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로맨티스트이면서 낭만 기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낭만 기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민구단이가 업적에 비해서는 그 말 자체가 제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많은 후배들에게 또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바둑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바둑계 제가 볼 때는 로맨티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민구단을 생각하면 이기고 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게 다는 아니다. 기민구단이 보여준 인생, 또 그런 자세, 거기에는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리고 세상에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고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김인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면 바둑계에도 큰 복이고 바둑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적절한 위안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분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기민국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기록되기를 바라실까요? 먼저 한부총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 교수님은
다른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네. 그 본인의 그 깨끗함이 다른 사람한테 비춰주는 거, 네. 또 후배나 바둑인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를 원하셨고 네. 또 뭐 지금 생각하면 그 부분은 만족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감회가 있습니다. 네. 김수장 구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면 그 김국수님께서 평소에 휘호를 즐기시던 그 구연이라는 네. 그 두 글자에 다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구가 이제 갈고리 구자거든요. 네. 쇠갈고리 구자인데 현은 이제 거물 현자니까 뭐 진리나 이거 오묘함 뭐 예. 그런 걸 뜻하는 건데 그 진리를 계속 천착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계속 파고 네. 그게 뭐 바둑일 수도 있고 인생의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김국수님의 그걸로 봐서는 바둑뿐만이 아니고 인생 전반에 대한 어떤 진리를 이렇게 파고 이렇게 하는 걸 추구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저는 그 구현하는 자세로 그 남는 기사 그걸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김인국수님은 추구하셨던 그 구현을 그대로 달성하신 그런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손정수 기자님께서는 김인국수를 위한 짧은 헌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뭐 다시 회상을 하니까 또 좀 울컥하시죠. 네, 뭐 가슴이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승부사를 떠나서 예인으로 자리를 잡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둑의 가치를 새롭게 심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강진에서 그 시니어대를 만들었을 때 부상으로 이제 도자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본인이 직접 휘호한 그 문구들을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이제 보보등고라든지 아니면 선세라든지 그런 그 문구를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이 바둑을 어떻게 생각해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보보등고는 한 걸음씩 한 걸음 성실하게, 성실하게 실력 향상을 예. 그게 바둑만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에서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선세라는 것도 이제 매미가 허물을 벗듯 어떤 한꺼풀을 벗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러니까 김국수님은 그 어떤 결과보다 이런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다 그런 문구로 남기신 게 아닌가. 뒤에 남겨진 그 바둑계의 후배들도 그렇고 바둑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인국수님의 그런 정신을 잘 거울을 보듯 들여다봐서 바둑계도 건강하게 이렇게 발전하고 바둑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도 김인국수님처럼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세 분의 말씀에 김인국수님께서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국수이자 모두의 든든한 청산이셨습니다. 김인국수는 떠나셨지만 그분이 물려주신 정신적인 유산은 오래 남아 우리 바둑계를 더 풍요롭고 살찌워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인국수 추모 특집 영원한 국수 김인의 낭만시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